안녕하세요. 파산관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미국 파산법의 개론, 파산 신선한 새 출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방 파산법이 신선한 새 출발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함축하는 규정들은 그것 말고도 동시에 여러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 109조는 신청 자격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절차는 이건 파산입니다. 법인이 청산에 대하여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7장 절차에 대한 신청 자격이라는 요건은 매우 넓다. 다른 도산 처리 제도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와 기타 사업체들 및 철도와 같이 파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는 업체들을 제외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제7장 절차는 109조 B에 열거된 것이 아닌 다른 인, 퍼슨에게 적용될 수 있다. 제1장에서 논의하였듯이 101조는 인을 넓게 정의하여 피와 살이 있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양쪽을 모두 포함한다. 301조는 신청 자격이 있는 개인은 그들의 주도로 사건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게 자기 파산이죠. 541조는 301조 하에서의 신청이 제출되면 채무자가 소유하는 면제 재산을 포함하는 재산은 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환된다고 규정하지만 541조 A6은 개인 채무자의 장래 수입에 대하여 예외를 창설한다. 이게 이제 신규 소득이죠. 신득 재산. 이 문면은 오로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의 장래 수입은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인 것이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신득재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27조는 면책을 규정하는데 법인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화된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인은 없죠. 면책 규정이. 개인에 대해서만 면책이 있습니다. 522조는 개인이 면제재산을 계속 부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면제재산 규정이 있죠. 다 미국 법에서 아마 따온 걸 겁니다. 303조는 비자발적인 사건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파산이죠. 현대에 와서 비자발적인 파산 절차 신청은 드문 일이지만 자발적 파산을 자기 파산이라고 하죠. 채무자가 신청하는 걸 비자발적 파산을 채권자 파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파산의 역사에서 보면 비자발적 파산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파산 신청이었고 현재에도 봉사하는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다. 현재에도 이제 남아있다는 얘기죠. 비자발적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한 곳에 집중하고 채무자의 재무적 및 다른 기록을 자세히 검사할 수 있는 단일한 법정을 채권자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비파산법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채권에게 비례하는 배당이라는 파산법의 규범에 어긋나는, 예를 들어 일부 채권자에게만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행위와 같은, 이게 편파행위죠. 그런 재산의 이전을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채권자에게 허용한다. 원래 사행위는 민사에서도 취소되지만 편파행위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도산법, 파산법에서만 부인 대상이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신청 자격의 요건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조항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과 신선한 새 출발을 보장하는 것 두 범주로 나누어진다. 727조는 707조 B를 보충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속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절차를 남용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면책을 얻는 것을 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사처벌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그 다음에 구인불응죄, 그 다음에 뇌물죄. 이 5가지는 형사처벌을 받죠. 그게 이제 속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절차를 남용하고, 이게 사기파산죄하고 과태파산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되어 있죠. 더구나 형사처벌도 셉니다. 10년, 5년,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중위수소득보다 낮은 금액만을 벌고 문제의 행동이 파상판사나 연방관제의 주의를 끌 정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727조 A2는 채권자들 속이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지연할 의도로 재산을 이전한 채무자에 대해 면책을 부인한다. 이것도 이제 사기파산죄 내지 과태파산죄 마찬가지입니다. 727조 A3은 채무자가 재무상태의 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파기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거죠. 이거 장부 없애는 거, 그렇죠? 또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의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죠. 그렇지만 재정적 공경으로 마감하는 많은 채무자들은 정직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기장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법원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신선한 새 출발을 부인할 정도로 재무기록의 부실을 타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재량면책 사유가 있죠. 면책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727조의 역사는 많은 자국을 남겼다. 이게 비면책 채권이죠. 우리나라는 566조죠. 미국은 727조입니다.
연역적으로 면책은 채무자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법이 도입되었다. 그 원래 의도는 채무자에게 신선한 세출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협조를 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수집할 수 있게 돕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The State of N 1705년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도입하였는데 실제로 파산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불렀다. 이게 아마 N 여왕 때 거야. N 영국에서 1705년 그 당시 아마 뭐 N 여러 가지가 있었죠.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N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협조를 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수집할 수 있게 돕도록 유인하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면책을 얻을 수 있지만 재산을 빼돌린 사행위를 저진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살인자가 면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후술한다. 우리나라는 살인자도 사실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우리나라는 비면책이지만 미국은 또 다른가 봅니다. 다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채권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인들이 과연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는 우리나라도 별개입니다. 나아가 727조 A8은 채무자가 신선한 세출을 받고 다시 이를 얻을 때까지는 8년을 기다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몇 년이죠?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죠. 미국은 좀 더 늘어나 있습니다. 8년입니다. 일본이 6년인가 그랬죠. 신선한 나라마다 정책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선한 세출받아 얻을 권리에 대해 이렇게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새로 돈을 빌리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도 작용한다. 방금 파산 절차로부터 벗어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들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 전에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의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7년 후에 8년 후까지는 내 돈을 떼어먹을 수 없다는 어떤 신뢰가 형성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조항이죠. 어떻게 보면 채무자들도 이 조항이 있어서 난 반드시 8년 후에는 면책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돈 빌리는 거는 무조건 갚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727조는 백구주가 요구하는 신용상담 과정을 개인 채무자가 마칠 것을 면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입되어 있죠. 법적으로 도입된 건 아닙니다. 신용상담. 개인 파산 법정에서 교육하죠.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올바른 금융 방법이라든가 소비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채무자한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은 면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 제도를 모방한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3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듣는 것 같더라고요. 20분인가 30분씩. 그 신용교육을 현실적으로는 의무하고 있죠. 그거 안 내면은 면책을 안 해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파산부 판사의 선고 후에 남아서 듣도록 하고 있죠. 다른 조항들은 개인들이 파산 절차를 지연 전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이게 과태파산이죠. 우리나라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40일 이내에 자력 기준이 적용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채무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건은 자동적으로 기각된다. 미국은 자동 기각 제도도 있네요. 그렇죠. 자기 걸 다 까야 되는데 디스클로즈 해야 되는데 안 까고 쭈뼛쭈뼛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이게 521조 I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적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규칙이 그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521조 I를 기초한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 절차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채권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하기를 채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정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기각의 근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산 판사도 파산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뭐 이러이러한 데서 일부 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산 판사에게 자동 기각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문을 전개하였다. 자동중지의 담보채권자들과 임대인들의 효력은 개인인 채무자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심하게 축소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임대인이 파산 절차의 신청 이전에 명도 판결을 획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명도와 관련해서는 자동중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도는 해주란 얘기죠. 362조 B 22. 오로지 자동중지가 주는 이익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의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조항들도 다수 있다. 그렇죠. 미국에는 이런 게 있겠죠. 직전의 연도에 채무자가 2 이상의 파산 절차 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자동중지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네요. 362조 C3.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중지가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개인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들에 대한 균형으로서 자격이 되는 채무자들이 신선한 새 출발을 실제로 얻을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요 조항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541조와 522조의 두 조항이다. 각자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541조 하에서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되지 않는 재산은 유지할 수 있다. 자유재산이라겠죠. 이들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얻은 소득, 이 신규 소득이죠. 및 비파산법 하에서 채무자도 처분할 수 없는 신탁재산에 들어가 있는 재산이다. 미국은 신탁이 되게 발달돼 있죠. 그래서 신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터치를 못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민연금,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특별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노란 우산 공제. 아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디 회생위원이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 공제 우산 공제 그 납부액 이것도 전부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던데 그거는 법상 의무 없는 거를 강요하는 거죠.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 회생위원은. 정신 나간 회생위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아니, 법상 편입이 안 되는데, 파산 절차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이 신득재산하고 신탁재산이 미국에서는 프리 재산입니다. 자유재산입니다. 장래소득에 해당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로펌의 파트너로서 그의 변호사 활동으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로펌 파트너의 변호사 활동으로 인한 장래의 소득은 그 파트너 자신이 장래 직업으로부터만 파생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활동으로 인한 장래 수입은 부분적으로 현존하는 재산으로부터 창출된다. 예를 들어 로펌의 고용 변호사들과의 고용계약과 같은 것도 그러한 재산의 한 예이다. 또 파트너가 과거에 기울였던 노력으로부터도 수입이 발생한다.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룩한 외상 매출금 채권이 있고 고객 기반이 있게 마련이다. 또 로펌의 파트너 역할은 대략 사건 유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고객이 로펌을 선임하면 고용 변호사가 그 이후 법률 작업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쏘라 그러죠, 이거를. 그렇지만 541조 A6의 의미에 내에서는 신청 이전의 고객으로부터 얻은 소득으로서 파트너의 장래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원은 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입을 신청 이후 채무자의 서비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입부터 구분하여야 한다. 어떤 법원은 채무자가 법률사무소를 매각하였던 경우라면 얼마나 실현했을 것인가를 조사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적실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비파산적 매각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추정을 할 필요를 제거할 것이지만 그 개인이 11장 절차를 신청하고 사업을 계속하기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매각은 고려할 만한 선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무소나 병원을 매각하는 변호사나 의사는 보통 매매 조건의 일부로서 매수인에 대한 진실서약을 제공하고 그에게 의뢰인이나 한자를 소개하여 주며 아마도 이행기간 동안에는 매수인과 같이 일을 해준다. 게다가 매수인은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관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보면 협조적인 채무자가 파산 절차 외에서 사업을 매각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와 같은 요소로 인하여 부풀
어져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지표가 되기 힘들다. 어쩌면 채무자가 기존의 사무소나 병원과 관련된 모든 관련을 끊고 또 팔고 나서도 새로이 똑같은 사업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사무소나 병원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다 나은 추정일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진 우선 특권과 기타 권리에 대하여 면책이 가진 효과와 관련하여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은행이 10만 불을 대출해주고 채무자의 15만짜리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채무자가 면책되면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되지만 면책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 위에 성립한 은행의 우선 특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근저당권을 별채권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우선 특권이라고 합니다.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죠? 별채권이나 우선 특권은 남아있죠. 제7장 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파산 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채무자가 담보대출을 갚지 않는 경우 은행은 여전히 재산을 해소할 수 있죠. 별채권의 행사라 그러는 거죠. 이전에 제1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선 특권은 파산 절차를 투과한다. 파산 절차에 만약에 매몰되면 우선 특권은 죽는 거죠. 근데 투과한다는 건 통과한다는 얘기죠.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신선한 새 출발을 누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법은 이러한 우선 특권 잔존의 원칙에 몇 가지 예외를 두었다. 예를 들어 722조 하에서의 강제 상환 규정에 의하면 개인, 가족 또는 가정이 사용하기 위한 재산에 대한 우선 특권이 그것이 면책 가능한 소비자 채무를 담보하는 것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우선 특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채무자는 담보채권자에게 재산이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별채권 소멸 못 시키죠. 강제로 소멸 못 시킵니다. 그냥 별채권자가 그 돈을 받고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미국처럼 우선 특권을 소멸시키지 강제적으로 소멸시키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가정용품과 생업의 도구와 같이 522조 F하에서 면제재산이 되는 재산으로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것 위에 성립한 금전채권 담보권, 구입대금 담보를 제외한다. 및 면제재산에 대한 사법적 우선특권을 부인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장래소득에 대하여 설정되는 우선특권은 파산 절차를 투과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로컬 론 컴퍼니 대 헌트 사건에서 확립하였던 바, 이 판결은 임금의 양도는 면책에도 불구하고 존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빅터 오르티지 파산은 로컬 론 컴퍼니 사건에서와 동일한 문제를 다른 모습으로 제기하였다. 권투 선수인 오르티즈는 프로모터와 맺어진 장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법원은 파산 절차가 불리한 조건이 계약으로부터 그를 해방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했다. 만일 오르티즈가 어리석게도 그의 프로모터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서 그것을 전부 잃어버렸다면 그는 파산 절차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거나 상관없이 그가 벌어들인 돈은 오르티즈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만일 오르티즈 채권자 중 한 사람이 그가 받을 급여를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는 파산 절차를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개념적으로 다른 프로모터를 위하여 권투를 하지 않겠다는 오르티즈의 약속이나 경쟁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서약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오르티즈의 장래 소득 흐름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프로모터는 가지는 것이다. 로컬 론 컴퍼니 사건에 의하면 그러한 이익은 파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다. 확실히 파산 절차에서 경업금지 약정으로부터 면책을 얻을 수 있다면 오르티즈와 같은 권투 선수들이 처음부터 프로모터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프로모터들은 새로운 권투 선수들을 묶어둘 수 없다면 이들을 영입하여 인수하는 것에 덜 적극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르티즈 사건을 로컬 론 컴퍼니 사건을 구별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우선 특권 잔존의 원칙에 대하여 가해지는 모든 제한은 채무자가 그들을 강하게 구속하는 서약을 할 능력을 감소시키기 마련이고 다른 사람이 그들과의 사이에 그러한 계약을 맺는 것을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오르티즈 사건에서 및 비슷한 사건에서 파산법의 구조는 그러한 문제의 돌출에 대처하는 것을 힘들게 한다. 오르티즈가 프로모터와 맺은 계약은 365조에 정해진 미행 쌍무계약의 정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파산법은 이 문제를 불완전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는 제6장에서 미행 쌍무계약을 논의할 때 이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 이 미행 쌍무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41조 C2는 장래의 소득이 아니라 신청이 제출되는 시점에 채권자도 접근할 수 있는 신탁에 제공된 재산을 본다. 그 전형은 낭비자 신탁이다. Spend Surplus Trust. 그 부모는 강박적인 금전 지출에 취약한 자녀에 신탁을 설정하고
금일 일정한 금액을 출연했던 것은 대가로 자녀가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장래 다른 곳에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비파산법은 그와 같은 조항을 존중한다. 541조 C2는 파산법도 그러한 조항을 역시 존중한다고 말한다. 채무자의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실질적 이해관계에 대한 양도 제한이 파산절차 외부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파산절차 내부에서도 그 제한은 통용된다. 파산법은 541조 C2의 적용 범위를 낭비적 신탁이라고 명명된 신탁에서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탁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받을지 어느 것에도 이 조항은 똑같이 적용된다. 더욱이 541조 B7은 에리사나 그 밖의 연방법 하에서 인정된 여러가지 퇴직급여 및 혜택 프로그램에 채무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파산재단의 재단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522조 규정은 면세계제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급여 기금은 비슷하게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 퇴직과 관련된 건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퇴직연금 안 되고 퇴직금도 2분의 1이죠. 면책 이후에 채무자는 파산재단으로의 재산으로 귀속된 것을 제외하고 파산 절차가 없었더라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채권자들이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장래의 소득은 가장 현저한 예이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 유효원에 의하여 유증된 재산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재산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권리를 상정해보자. 배우자는 비파산법 하에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는 파산전에 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배우자는 파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재산도 신득재산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522조를 이행한다. 파산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및 로컬론 컴퍼니 사건 하에서의 장래 소득에 대한 우선 특권이 취소에 추가하여 채무자는 면제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비슷하죠. 자유재산, 그 다음에 장래소득에 대해서는 우선 특권은 취소가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면제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파산법은 면제재산이 목록을 제공하고 있고 채무자는 그들의 신선한 세출발의 일환으로 그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주는 채무자의 재산 중 어떤 것을 파산 절차에서 및 그 외부에서 채권자들이 추급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그 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주가 그렇게 한다. 연방헌법은 파산 절차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통일적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의해 부여했다. 그렇지만 면제재산에 관한 법률을 각 주 입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의 통일성이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옛날에 어떤 판사님 세미나 할 때 들은 건데 미국은 텍사스주 같은 거 주택도 면제합니다. 소유한 주택.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나라죠. 미국은. 그리고 각 주별로 몇만 불 이하의 주택은 그냥 채무자한테 남겨둡니다. 미국.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구나. 텍사스 거야 아마 텍사스. 각 주의 면제재산 규정은 상세에 있어서는 주에 따라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뉴욕이나 이런 도심지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땅의 효율성, 땅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면제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죠. 근데 이런 땅덩이가 넓고 유유지가 많은 그런 주, 남부죠. 남서부. 이쪽은 주택을 그냥 살게 해서 오히려 살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경매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관리 비용도 들고 각 주별로 많이 다릅니다. 몇몇 주는 19세기 전통의 국권이 뿌리박고 있고 가족주택 및 그쵸 여기 나오죠. 부속농지, 홈스테이드, 교회의 지정성 및 가족의 성경책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면제해드리는 가족주택은 이들 재정법은 최근 들어 몇 년간 대부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현대의 면제재산 법률은 연금과 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죠. 연금하고 보험계약이 중요하죠. 551조 B2의 목적상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 주가 명시적으로 면제재산이라고 선언한 것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주가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손아귀를 넘어 배치한 것으로서 그 주가 또는 연방의 실체법이 어떠한 명칭을 적용하든 간에 달리 면제재산의 속성을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까지 면제재산은 확장될 수 있다. 주는 파산 절차 이외의 면제재산 인정만이 가능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522조 B는 파산법 외에서의 면제재산 규정의 혜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522조 D에 열거된 재산을 계속 부여할 것인지를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522조 D에 있는 가장 큰 면제재산은 면세 혜택을 받는 퇴직연금 계좌를 제외하고는 가족주택 및 부수농지이다. 그것은 채무자가 그 주거에 쌓아올린
소유자 지분, 에쿼티 중 약 2만 불까지 금액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조정된다. 2만 불이면 2200, 2300 정도 되죠. 525D3은 가정의 물건을 채무자가 지키는 것으로 허용하는데 전체적인 상한이 있고 현재 약 12,000불을 약간 상회한 한 1,500만원 되겠네요. 또 개별 품목별로 상한이 있다. 약 500불 정도. 개별 품목은 다시 한번 정확한 금액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522D 면제 재산은 가정물품, 간병의 도움, 생업의 도구 및 자동차에 대한 채무자의 지분이 있고 별거수당, 부양료, 생명보험금, 퇴역, 군인연금, 불법행위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도 면제재산에 해당한다. 어떤 면제재산은 그 범위나 금액이 있어서 제한이 있고 어떤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전부가 면제재산이다. 면제재산이 범위를 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22조는 채무자가 그와 같은 재산 위에 특정 우선 특권이 부착된 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권한은 채무자가 파산법에 의한 면제재산 규정을 사용하거나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한 파산 절차 외의 면제 규정을 사용하거나 상관없이 존재한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522조 F1A는 채무자가 거의 모든 종류의 사법적 우선 특권으로부터 면제재산을 해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압류로 인한 우선 특권이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별거수당 또는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설된 우선 특권이다. 더욱이 520조 F1B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붙은 채권자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또 구입대금을 담보한 것도 아닌 담보권을 채무자가 부인하는 것을 허용한다. 앞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주는 자신들만의 면제재산 법률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예를 들어 에리사 계획, 면세, 퇴직계좌 및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논의된 규정들 같은 연방의 면제재산 법률에서도 그대로 작용한다. 그런데 어떤 주법은 채권자들이 권리 실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상한 금액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 나오죠. 텍사스 나오네, 결국. 예를 들어 텍사스 주에서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 농지는 채권자들이 압류로부터 자유롭다. 텍사스주는 면제재산이 되는 주택과 그 부속 농지의 크기를 1에이커로 제한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에이커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한 1000평 되나요? 그죠? 가치는 뭐 10만 불일 수도 있고, 그죠? 면적으로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서의 자녀 지분의 금액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큰 희생 없이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무자들은 파산 절차를 사용하여 채무를 면하면서도 집을 지킬 수 있다. 이게 텍사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채무자들은 파산 절차를 사용하여 채무를 면하면서도 집을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 5천 정도 지키는 게 유일하죠. 미국은 집을 지킬 수 있다. 특히 텍사스주는. 이 교과서에 나오네요. 옛날에 판사님하고 했을 때 그 미국 그 윤덕주 형사가 발표했나 그랬죠. 이거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 각 주별로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는 큰 집을 팔아서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는 실장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일부러 그렇지만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채무자가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면제재산이 인정되는 주에 살았던 한 채권자는 이러한 위험을 계산에 넣어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채권자가 알아서 이 사람 파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이 집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전혀 못한다. 미리 고려하라는 얘기죠. 채권자가. 그렇지만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 이후에 이와 같은 주택과 부속토지 면제재산의 규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주로 이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22조 P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부터 1215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주에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채무자가 계속 부여할 수 있는 면제재산의 금액에 대해 상한을 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한다. 이때는 이제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면제재산 규정을 봤습니다. 각 주별로 다르고 텍사스주는 주택과 부속 농지도 1에이커 범위 내에서는 가치에 상관없이 면제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고 저도 어디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미국의 면제재산은 각 품목별로, 그쵸? 500불까지는 또 허용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게 나타나죠. 미국은 뭐 보석 같은 것도 돼요. 결혼에 관한 추억이 있는 보석. 그게 만약에 499불이다. 면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미국은 워낙 뭐, 파산법이 모국답게 역시 좀 독특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그 면제 재산과 비면제 재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